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지난번에 이어 5-2화 소설 밝은 밤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영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젠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북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밝은 밤을 읽고 나서 정말 들어갈 만한 요소는 다 들어간 참 모범적인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요소가 눈에 띄었는데요. 첫째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둘째가 노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요즘 사회적 약자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기획이 대세지 않습니까? 좀 기존에는 자신들의 어떤 의사 표현이나 이야기, 삶을 나누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좀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제 들어주는 부분이 좀 맞아요. 저희도 이제 언론사에서 기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책무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들의 그쵸. 입장을 대변하고 기사에 반영하는 게 그런 내용이 이제 소설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둘을 종합한 모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모계를 다룬 소설은 밝은 밤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정세랑 작가 같은 경우는 시선으로부터라는 소설을 통해서 모계 사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도 했죠. 이 장르가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원북 씨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증조부나 할아버지, 아빠들이 겪었을 시대상을 달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맞아요. 요즘 이제 아무래도 예전 식민지 조선시대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분들의 인권이나 권리 같은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 와서 이제 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남성분들의 인권이나 권리도 여성분들에 비하면 좀 나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또 확 뭔가를 나은 세상이었다라고 말하지도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책에서도 나와요. 세비 아저씨 같은 경우는 강제징용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 히로시마 갔다가 원폭증으로 결국 사망하시게 되고,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위안부가 있었지만 남성분들은 이렇게 강제징용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고,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피난하는 남녀 할 것 없이 겪었고, 특히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군으로 참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어찌됐건 이 책 속에서는 사망하시진 않았지만 전쟁 중에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전쟁에 참여하시는 많은 남성분들께서 이제 전쟁 중에 사망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남성들이 겪었을 시대상이잖아요.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무감,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무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어깨에 짊어졌을 그 무게감도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요즘 너무 이제 페미니즘이 인기고 다뤄야 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짓밟고 올라서서 살아왔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6.25나 확실히 그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힘든 시기이긴 했는데요. 예. 근데 어찌 됐든 최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국 남성들의 삶을 다룬, 좀 그들의 생애를 다룬 영화나 소설은 좀 이미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여성들의 어떤 모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을 쓴 것 같아요. 또 이제 이왕 각기 다른 세대의 여성의 삶을 다루는 김에 이들이 또 서로에게 연대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책 마지막에 가면 정말 대놓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하철에서 이제 옆자리에 조는 여성들에게 어깨를 기대게 해줬던 그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경험이 정말 좋았다 이런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때, 원북 씨는 또 어깨가 굉장히 넓으신데 그런 경험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제 출근길, 퇴근길에 술 한잔 하실 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고요. 몇 번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따스한 소년이었군요. 약간 눈물이 핀도네요. 그런데 또 책에서 읽다 보면 정말 특이했던 지점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어머니보다 할머니 혹은 또 증조모에 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살아온 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뭐 부모님보다 그 윗세대와 더 잘 소통한 경험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사실 그 5-1화에서도 그 가장 마음이 갔던 인물들 얘기하면서 조금 이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와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구나, 정말 멋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한 경험이 뭐 몇 차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제일 생각이 나는 건 그 군복무를 할 때 제가 의경으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일선 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저희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독서 토론 같은 그런 걸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이제 대원들이 참석을 하고, 그 도서관 쪽에서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약간 그러면은 생각들이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세대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나눠보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뭐 전역할 때까지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때 경험 좋았고 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그때 당시에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그 선생님은 일흔 정도 되니까 한 반세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되게 와 소통이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정말 처음엔 신기했어요. 나중에는 대단하다고 느꼈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분이 되게 잘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에 제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 의견이잖아요. 제가 낸 주장이니까 그걸 되게 성심성의껏 잘 들어주셨어요. 그분이 먼저 잘 들어주시니까 저도 당연히 잘 듣게 되고, 서로가 일단 서로의 의견에 경청하는 그 자세부터 시작이 되니까 되게 원활하고 재밌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도 잘 들어주시는 동시에 잘 말씀을 하세요. 되게 유익하게 본인이 그간 겪어왔던 경험을 되게 지혜롭게 나눠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매번 그 갈 때마다 배우는 자리가 너무 소중했어요. 끝나고 나서 아쉬워가지고 저는 항상 그분이랑 식사를 또 같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독서 토론이니까 책 얘기만 하지만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었을까, 나이랑 별개로. 뭐 그런 강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니까,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네, 그게 좀 떠올랐습니다. 정말 군 생활 알차게 했는데요. 원복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많이 자랐어요, 어릴 때. 그렇다 보니까 할머니랑 소통하는 시간이 많았고, 같이 어릴 때는 같이 삶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죠.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학교 생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왜 저걸 모르실까 할 때도 많았던 것 같고, 반면 이제 어떻게 또 저렇게 삶에 좀 지혜로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면서, 와, 그때 당시엔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렸으니까. 그냥 할머니랑 사는 것만으로도 되게, 제가 원활히 소통했던 것 같은 경험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도 제 삶에 많이 윗세대랑 제일 소통했던 경험은 아무래도 할머니랑 초등학교 때 살았던 그 경험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네요. 네, 최은영 작가도 이제 세대를 넘어선 어떤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페미니즘의 가치가 좀 더 보편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게 책을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연대 대상에는 세비 아저씨 같이 남성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세비 아저씨 이야기가 나오니까 드는 생각인데, 책 속의 남자들이 좀 대체로 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비명사 하시거나 이제 원폭으로 이제 사망하셨으니까. 정말 안 좋죠. 갑자기 사라져요, 책에서. 이게 증조부는 이제 교통사고로 일찍 죽고, 세비 아저씨도 피폭당해서 앓다가 죽고, 할아버지는 물론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은 안 나오지만 갑자기 소설에서 사라지시고, 좀 여성들의 서사를 다룬다 보니까 남성 캐릭터가 좀 주변부로 밀려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책 읽으면서 작가가 좀 남자 캐릭터를 그래도 자기가 만든 캐릭터인데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드는 생각이, 또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곳에서 여성들이 너무 많이 시체로 등장한다. 굳이 이제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도
꼭 뭐 살인범에게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인질은 꼭 여성이다. 여성을 너무 자극적으로 소비한다. 불편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또 주변 여성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이분들이 평소에 좀 어떻게 느꼈나 이런 게 저도 이렇게 역지사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히려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게 남성 독자들에게도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됐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면서 동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작가도 이제 세비 아저씨를 통해서 그 방법을 탐구해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좀 가능할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뭐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에 흑인 분들께서 이제 노예로 살아왔던 시대가 있듯이 뭐 여성분들도 그런 좀 암울한 시대가 한 세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한 세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최근 현대에 와서야 좀 재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좀 더 남녀가 차별 없고 좀 더 서로 존중하고 대등한 관계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자리로 잡아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요즘 최근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뭐 별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뭐 헐뜯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것이 페미니즘이 아닐까. 서로 뭐 신체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뭐 내가 겪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뭐 당신들의 성별로 인해서 발생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막 무작정적으로 공격하다기보다는 우린 이런 부분을 겪고 있으니 함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좀 더 따뜻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대에 그게 좀 이제 페미니즘의 미래이자 뭐 우리 인류가 살아가야 될 뭐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학자. 거의 목사님의 영역에 거의 뭐 이제 공자님 말씀이죠, 이거. 이번 주는 교회 안 가도 되겠는데요. 네, 김쌤프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페미니즘의 정의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돼야 하냐 한꺼번에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지향점은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성별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고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하는데 평등하지 않다.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 개선돼야 한다. 이게 그 논의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여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흘러가는 역사와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이 모두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면 아까도 앞서 제가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페미니즘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이 페미니즘 학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존중하고 그런 분들 덕분에 세상이 지금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등이라는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조금 더 올바라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게 엇나가면 다른 누군가가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평등이라는 게 사실 평등하지 않은 집단 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평등을 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저는 평등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이 어떤 집단이 그만큼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면 올라와야죠. 같이 누려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시키자 그건 또 약간 조금 잘못된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으면 조금 더 이게 사회가 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저희가 어떤 의도하면서 책을 선정한 건 아닌데 책을 선정하다 보면 항상 그 안에 어떤 페미니즘이나 좀 이런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혀요, 책 선정이. 그렇죠. 책 지금 몇 권 안 했는데 벌써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죠. 이번 책은 이제 원북 씨가 선정했다는 사실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남녀 갈등, 대결 이런 단어도 곧바로 나올 정도로 좀 사회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이제 뭐 상대 성별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날카로워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세력이 갈등을 부추긴다. 하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뭐 사실 뭐 누가 갈등을 부추긴다고 해도 그게 어떤 사회에서 먹히는 이유는 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후자의 지적은 부차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페미니즘 이슈, 그러니까 남녀 간의 대결 구도를 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영진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그런 극단의 세력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일 주도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사회가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특히 대결의 시대, 대결 구도, 갈등이 막 첨예하고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고 그런 게 분명히 영향을 준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극단의 집단이 펴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오랜 시간 좀 반복됐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고착화된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성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뭐 저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뭐 일간 베스트, 그러니까 일베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또 집단이 하나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주로 활동하는 메갈 워마드라는 또 극단의 세력이 있고요. 양 극단의 세력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주장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저도 그 사이트에서 뭐 활동하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뭐 어떤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알려졌잖아요. 기사로도 저희가 다룬 적도 있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갖고 있는 인식이 게시물들에 드러나요. 뭐 일베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그냥 여성 혐오, 여성 비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마드 메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뒤집어서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점점 서로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약간 미워하는 그런 감정, 그런 현상이 그냥 자리 잡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이 사회에서 그런 게 얼마나 잘 먹히겠어요. 양극단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힘들 때 가장 잘 먹혀요, 그런 게. 내가 힘든 거 이것 때문이야. 내가 힘든 거 너 때문이야. 너가 미워. 너를 욕해. 너를 싫어해. 증오해. 이게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이 좀 자리 잡은데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 얘기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 주변에 제가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 되게 배우는 게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면 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남성 입장에서 사실 그런 말 하는 게 여성들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너의 말 이해해. 너의 입장 이해해. 너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이해해. 사실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감하려고 노력해요. 그 입장에서 좀 어떨까 많이 생각을 해보는 편인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그게 있어요. 만약에 제 여동생이라면, 여동생이 없지만 여동생이라면, 제 여자친구라면, 내 어머니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내 가족이면 그래도 조금 더 가깝게,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니까 좀 더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부분들 모를 수 없잖아요. 보면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결 구도로 흘러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한데, 어려운 문제지만 좀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무래도 오랫동안 쌓아온 문제들이 이제서야 조금 최근에서야 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문제의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더 대결 갈등이 양극화되어 있는 국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까 김챔프 씨가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양극단의 분들의 주장이 최근에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좀 많이 등장하는데, 뭐 그분들의 주장이 뭐 많은 분들이 뭐 옹호하거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들 다 뭐 서로를 존중하고 뭐 자신의 여자친구 뭐 아니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뭐 가족이라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갈등 대결 구도가 좀 지금은 어렵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은 방향으로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고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여자친구한테 고기를 양보하지 않는 원복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고기나 먼저 좀 양보하세요. 저는 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희들이 다 남자여서 사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책 주제가 이쪽인데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이상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주인공이 엄마보다 할머니 그리고 뭐 증조모에 더 공감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증조모 같은 경우는 또 백정 집안 출신이고 또 이제 할머니도 6.25를 온몸으로 겪은 분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엄마보다 더 말이 통하고 친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설적 상황이 도리어 이분들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공은 뭐 할머니와 증조모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시대 그리고 상황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단하지 말아야지. 일단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약간 뭐 책만 보더라도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떤 주인공이 처한 그 이혼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좀 팍팍팍팍 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와 달리 좀 서로와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좀 더 열린 태도로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좀 더 말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가게 되고 또 좀 더 나은 공감이 꽃피어가기도 하고요.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또 삶의 공통 분모가 보이지 않겠나요? 중혼과 이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소설 밝은 밤은 다양한 시대를 간통하는 여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제부터 6.25까지 시대적 상황도 다양했는데요. 그럼에도 책에서 여성들의 주된 아픔의 배경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책 속 인물들의 가정이 각자 백정 집안, 중혼, 이혼 등 통상적으로 정상이다라고 여기는 가정 형태와도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이게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면 뭐 자본주의 사회는 특정 유형의 사랑, 즉 핵가족을 이데올로기로 강요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핵가족은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로서의 돈을 버는 남편, 그리고 미래의 산업 역군인 자녀를 내조하며 돌보는 아내, 이 인간상을 장려하는 양상을 띈다. 이렇게들 많이들 비판을 합니다. 이게 또 과거 20세기에 많이 활발히 나왔던 비판인데 이게 여전히 오늘날에도 맥락이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한국도 그렇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의 압박이 싹 틔우는 나이대에 계신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29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간은 이런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뭐 그전에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결혼 얘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뭐 취업, 학교는 어디 가니, 뭐 어느 회사를 가니 그런 얘기를 저희 친척들, 저희 가족들은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회사에서. 네, 부서분들이 굉장히 이제 저의 프라이빗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자친구는 있니?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냐? 누구를 만나냐? 결혼은 언제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간 약간 복받은 삶을 살아왔던 거였구나. 저희 회사에서도 뭐 결혼 늦게 하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한 분들도 계십니다. 30대 후반 또 40대 초반인데도 그런 분들을 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느냐. 들을 때마다 의문이 들죠. 사실 걱정해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취지에서 했더라도 그거는 내가 생각한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은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 당연히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어련히 하려고 하면 하겠죠. 하기 싫으면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진짜 내가 친밀한 관계고, 그 사람도 내가 한 조언을 되게 감사히 여기고 그러면은 뭐 조금 이렇게 걱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굳이 본인이 발벗고 나서서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거 아니면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뭐 부장님, 차장님. 아, 이거 뭐 저격 아닌가요? 이제 곧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팟빵으로. 은복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압박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저도 김챔프 씨처럼 이렇게 막 결혼 압박을 받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주변에서 이제 결혼 압박을 받는다기보다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저는 더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여자친구랑 몇 년 사귀었고,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서로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에 집을 못 구하겠다. 뭐 이런 걱정들. 오늘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 부동산 얘기. 이게 뭐 요즘에야 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정말 어렵습니다. 한 가정을 꾸려서 그냥 아기를 하나 낳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시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결혼을 하기보다는 버는 거 지 혼자 쓰고, 지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반려견을 키운다거나, 반려묘를 키운다거나, 그러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정부에서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이다,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나아질까요? 네, 방금 영진 씨가 주신 질문, 그러니까 yes or no로 대답하는 질문인데, yes 또는 no보다는 전 다르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ave to나 should로 가야 됩니다. 저 또 영어를 못해서 재수를 했거든요.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나아질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나아져야 합니다. 나아져야 하는 문제고, 그게 사실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페미니즘이 앞으로 존재하고 더 왕성하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비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은 뭔데요? 그걸 구분하는 것부터가 이미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 사람 고유의 것이고, 그 사람 고유에 잘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넌 정상이고 넌 비정상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눌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런 불필요하고 없어져야 할 행동 때문에 정상이라는 아무 기준도 없는 그 범위에 속하지 못해서 너는 비정상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본인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 지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묘사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혀 지연의 잘못이 아니라고, 제 지인이라면 그렇게 저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왜 지연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잘못을 한 남편이 문제인 거고, 지연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니까요. 이혼하더라도,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함께 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저는 그 삶도 당연히 행복한 게 정상이라면요, 정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추석 때 결혼 언제 하냐 이런 기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설날은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마무리하는 느낌이 있긴 하는데요. 저희가 5-2화에서는 페미니즘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좀 더 공감과 좀 따뜻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 더 우리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세대 불문하고 다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요. 아니 정말 눈은 공허한데 입은 웃고 있어요. 참 시작할 때도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저희는 늘 끝날 때만 원복 씨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끝나갈수록 텐션이 올라가는 특이한 방송. 저희 방송 앞으로 팟빵과 아이튠즈에 꾸준히 업로드할 겁니다.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오늘 5-2화까지 다뤄봤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